오늘 사연 들어주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5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저희 부부는 마음 많은 신혼이라 뜨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혼자서 권태기라도 온 건지 저를 대하는 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밤마다 사랑도 피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매일 밤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니 저는 술상을 차려주고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취해 있더라고요. 제 딴에는 남편 기분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지만 사실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매일 밤 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마시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니 저는 입을 꾹 닫고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얼마 전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지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운동을 많이 해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딱 봐도 남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외모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서 저랑도 친한 사이이고 지금까지 식사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키가 작고 왜소하며 겉모습만 봐서는 남자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끌리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또 친구를 불러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술상을 부탁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주자라는 심정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편으론 지안 씨가 온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들떴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만든 술자리였지만 야근 때문에 남편은 늦게 집에 왔고 지안 씨가 그동안 저랑 둘이서 가볍게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지안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남편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랑 지안 씨는 이야기를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자마자 저희 둘과 술 진도를 맞춰야 한다며 소맥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는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이 술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의라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렇게 먹더니 1시간 뒤 거실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12시간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렇게 술을 마시면 버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뻗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저는 지안 씨와 함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이 너무 좋은데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팔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는 장난도 쳤고 남편이 없으니까 좀 더 지안 씨에게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가끔씩 남편이 이렇게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잠에 빠져 정신이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서 11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한 씨도 너무 취했는지 그만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지한 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출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씻고 편하게 자고 가라고 말이죠. 지한 씨는 예상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더니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한 씨가 나올 동안 제가 술상을 모두 정리한 뒤 작은 방에서 자라고 이불을 펴줬는데 그때까지 남편은 거실에서 뻗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한 씨가 씻고 나온 뒤에 저도 샤워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했는데 한 지붕 아래에 2명의 남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두근거리며 묘했습니다. 물론 3명 다 다른 공간에 있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근거렸고, 당연히 두근거림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지한 씨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살며시 잠에 들려던 찰나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막 잠에 들던 때라서 딱히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이 소파에서 자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싶어 남편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를 살며시 안으며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어 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저도 모르게 몸을 뒤척였는데요. 그러자 저를 힘껏 껴안더라고요. 평소에 제 남편은 저를 꽉 껴안는 습관은 없었는데 저를 너무 꽉 껴안는 게 좀 이상해서 밀어내서 얼굴을 봤더니 남편이 아닌 지한 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지한 씨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한 씨가 제 입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며시 끌어안고 제 봉긋한 윗부분을 쓰다듬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며 그냥 품에 안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저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나는 유부녀이고 남편이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을 하긴 했습니다. 지한 씨를 뿌리치려 했지만 지한 씨의 국달한 것은 이미 제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꽉 채웠고 이미 축축해진 저는 반항하기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반항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뒤늦게 일부러 반항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대로 지한 씨를 2팔로 껴안고는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저희는 숨을 죽인 채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황홀했어요. 저는 첫 경험이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남편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이렇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누구랑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제 남편처럼 작고 날씬한 남자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들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상스러운 말들과 거친 숨소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요동치는 굴다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환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서 나간 다음 날 아침까지 저희와 함께 해장국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더 이상 남편을 통해 만족할 수 없겠다고 느낀 저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남편도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딱히 욕심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신호를 주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은 항상 회사에서 지친 상태로 퇴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대로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에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오랜만에 모인 지한 씨와 다른 남자 후배 한 명과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까지 곁들이고는 다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방에서 어김없이 술에 취해 일찍 잠들어 버렸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춤추다 보니까 어쩌다 지한 씨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춤을 췄는데 그날따라 유독 지한 씨의 몸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여서 그런지 저는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랑 춤추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 들어서 제가 벌써 아줌마가 다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저도 아직 대학생 같은 청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저희는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때 비가 조금씩 와서 신랑과 후배가 택시를 붙잡고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지한 씨와 노래방 옆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를 사서 같이 쓰고 둘을 뒤따라갔습니다. 가까이 오라며 어깨를 손으로 살며시 감싸는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비를 좀 맞은 데다가 새벽이라서 공기가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처럼 제 몸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 설렘이 싫지 않아서 자꾸만 지한 씨에게 제 봉긋한 부분을 갖다 댔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지한 씨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저에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이미 저를 한번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저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의 아내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근육질의 터프한 지한 씨 같은 남자를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집 근처라서 혹여나 누가 볼까봐 저희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모든 걸 다 적셔버리고는
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지한 씨의 입술이 계속 생각나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네요. 어찌나 생각이 많아지던지 아침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한 씨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일같이 지한 씨를 생각하면서 감옥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술과 골프, 낚시 프로그램을 보는 건데 반면에 지한 씨는 평소에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경제나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저랑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지한 씨를 만났다면 저는 절대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지한 씨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관계를 지속해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가정주부 주제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외간 남자가 남편의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니 더더욱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가슴이 아련한 추억이 떠올라 써보려 해요. 저는 서울 땡땡동에 살고 있는 나이가 좀 있는 노총각이에요. 30살 초중반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일에 파묻혀 몇 년을 보내다 보니 홍기를 놓친 듯하네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씁쓸하고 공허해서 소개팅 많이 하고 짧은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상처가 깊어서였는지 결국엔 모두 잘 되지 않더라고요. 첫 여자친구와 연애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몇 년 전부터 낚시와 등산에 취미를 붙여서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 주말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바쁘게 지냈었고 금요일에 퇴근하면 거의 취미생활하러 떠났던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진급을 앞두고 좋은 금평을 받기 위해 지방지사로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파견 근무하고 올라왔었는데요. 나이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해서인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진급만큼은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성격이 이상하거나 외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좋아서 모임이 몇 개 있었고요. 키는 180 가까이 되고 옷 잘 입고 호감 가는 인상이라 여자들한테 대시도 몇 번 받았었네요. 아무튼 연고가 없는 곳으로 배치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집을 구하러 다녔고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에 작은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고 곧바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짐이랄 것도 없고 냉장고, TV, 책상 정도가 큰 짐이고 나머지는 자잘한 거라 용달차 한 대로 가능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위해 토요일에 이사를 했고 용달 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같이 짐을 옮겼네요. 한참 짐을 옮기고 있으니까 앞집에서 50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사 오는 거냐고 물어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고선 서둘러서 짐을 풀고 저녁 내내 짐을 정리했었네요. 다음날 점심에 마트에 가서 떡을 좀 사와서 윗집, 아랫집, 앞집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녁 즈음에 앞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지고 오셔서 가족은 놔두고 혼자 왔느냐고 물으셔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네요. 역시 시골이라 그런지 서울하고는 사뭇 다른 정이 느껴졌는데 지금 같아서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을 텐데 그때는 당연히 아주머니의 가족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넙쪽 인사만 하고 맛있게 먹었네요. 이웃이 맘에 들고 동네도 그럭저럭 조용하니 괜찮아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 없이 주말에 취미 생활할 때 빼놓고는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금방 적응을 했어요. 마트에 가거나 운동하러 나갈 때 가끔 앞집 아주머니와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다른 가족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8시에 나갔다가 6시 정도 되면 퇴근을 했는데 앞집에는 출퇴근하는 낌새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제서야 앞집 아주머니도 혼자 사는구나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주말에 한 번씩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하룻밤 지내다 가곤 하시는 것이 아마도 친정엄마가 왔다가 주무시고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운동을 다녀오는데 아주머니가 마트에 다녀오셨는지 박스와 비닐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시길래 인사를 하고선 박스를 들어드렸어요. 마트에 다녀오세요? 제가 박스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운동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오늘 장을 많이 봐서 짐이 많네요. 제가 문 앞에서 박스를 들고 있는 동안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었고 그 사이 슬쩍 집안을 보니까 집안이 어두컴컴한 것이 확실히 혼자 사는 듯했고 마치 아무도 없는 저의 집을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세일하길래 많이 샀는데 맛 좀 봐보세요. 하시면서 수입 맥주 2캔과 과자 2봉지를 주셔서 이번에도 넙죽 받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이사 온 날은 김치를 받고 이번엔 맥주까지 받다 보니 시골이라 그런지 인심이 좋고 좋은 이웃을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했었지요. 그날은 그렇게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회사 일에 파묻혀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주말에는 보통 낚시나 등산을 갔는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져 주말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한동안 아주머니를 보지 못하고 몇 달이 흘렀네요. 날씨가 화창한 주말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날이 컴컴해져서 출출하긴 한데 밥 생각이 없어서 집 앞 동네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컵라면에다가 소주 한 병을 까서 마시고 있었어요. 식사 안 하고 여기서 라면 먹고 있어요? 앞집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볼일 보러 오신 건지 인사를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가셨다가 일 보고 나오시더니 편의점 야식 닭발을 테이블에 올려주셨어요. 식사를 하시지 라면을 먹고 있어요? 밥 생각이 없어서 소주 한잔 하고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드세요. 매번 감사하네요. 괜찮으시면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날 오랜만에 마주치게 된 앞집 아주머니와 가볍게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라는 것과 시골에 내려온 이유 등과 같은 가벼운 개인사를 얘기하자 아주머니도 개인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마을 외곽 제조공장에 다니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반년째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셨고 가족 얘기는 하지 않으셔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 소주 2병이 비워지고 저녁 날씨가 쌀쌀해져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둘이 천천히 걸어 집으로 왔어요. 이날은 아무 일 없이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네요. 이후 편의점 갈 때나 분리수거할 때, 운동할 때 마주치면 편하게 인사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며칠 동안 마주치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앞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를 의식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점심 즈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집안 청소를 하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내다보니 앞집 아주머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주머니가 예쁘게 꾸미고 차려입으시고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야 하는데 아주머니의 차를 맡고 있는 차에 연락처가 없다면서 미안하지만 차 좀 같이 밀어달라 해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밀어드렸네요. 경비 아저씨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부르나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집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동안 아주머니한테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나서 한마터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코를 대고 킁킁하면서 맡아볼 뻔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약간 통통하긴 했지만 꿈이니까 꽤나 예쁘장하시더라고요. 표현해보자면 분위기 있고 예쁘장하게 후덕한 중년 부인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살면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의 모습이다 보니 굉장히 강렬해서 몇 시간 동안 아주머니만 생각했네요. 혹시라도 아주머니와 인연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가능성 없을 듯한 생각까지 하면서 아주머니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운동을 다녀와서 꿀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고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결혼식장 갔다가 오는 길에 전어회를 사왔는데 혹시 식사 안 했으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만 앉아있으라 해서 식탁에 앉아있으니 포장해온 전어회를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서 앞에 놓아주었고 소주도 한잔 하실 거죠? 하시면서 소주와 잔도 놓아주셨어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다 일어나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아주머니 집에까지 들어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지만 소주 한 잔 받고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잔 두 잔을 꿀꺽 넘기게 되었네요. 정신이 없는 시작이었지만 기름진 전어와 술이 들어가자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낮에 운전하는데 괜찮았는지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물어보며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아는 언니의 딸의 결혼식에 갔는데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오는 길에 전어가 보여서 먹고 싶었는데 마침 앞집 아저씨가 생각나서 많이 사왔어요. 낮에 갑작스러운 부탁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저에게 소주 한 잔을 또 따라주셨어요.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아주머니가 왠지 누님처럼 느껴지면서 내일 모레면 40인데도 아주머니가 챙겨주니까 괜시리 어린아이가 돼버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이서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5병을 마셨고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재작년에 남편하고 갈라서게 됐어요. 독립해서 살다가 지금은 군생활 중인 아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려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용석이에요. 말 편하게 하세요. 술이 들어가니까 좀처럼 내비치지 않던 민감한 사생활까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결혼식에 다녀와서 옷만 갈아입고 머리와 화장은 그대로여서 낮에 저를 설레이게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향수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주량이 엄청나신지 전혀 취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혼자만 잔뜩 취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살짝 꼬일 듯 말 듯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취하자. 전어 많이 좀 드세요. 혼자 지내면 잘 먹어야죠.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저의 입에 상추쌈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네요. 목만 취했지 마음은 전혀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초대받아서 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에 음식까지 넣어주는데 어떤 남자가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돌부처처럼 얼어붙어서 주는 음식 받아먹고 옹을옹을 씹기만 했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이 귀여우신지 우리 또 소주 한 잔 할까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잔뜩 취해 얼어붙어 있는 돌부처 같은 모습이 귀여우셨겠지만 꾹 눌러왔던 남자의 본능을 억누를 수는 없었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머니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촉촉히 젖어있는 아주머니의 입술을 덮치니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주머니의 입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소주의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껴안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서로의 감미로운 맛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참 동안 입술을 맛보고 나서는 그녀의 방으로 옮겨갔고 그 후로는 격렬하게 서로의 욕망을 분출했네요. 그녀의 목청은 신비로웠어요. 물 마시던 사슴의 가녀린 목소리가 나왔다가 맹수에게 쫓기다가 잡혀버린 얼룩말에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아주머니도 욕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아주머니가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저는 요리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뒤에서 살짝 안았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머니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아주머니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기나긴 첫 겨울을 보내게 된 거지요. 봄이 되자 본사로의 출장이 잦아지고 바빴지만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아주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예전 같으면 느긋하게 일 처리하고 하룻밤 자고 내려왔을 텐데 새벽에 갔다가 일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라도 내려오곤 했었지요. 주말에는 아주머니와 등산을 가고 낚시도 가고 하면서 대실에서 뜨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머니는 산을 잘 못하고 낚시할 때는 옆에 앉아만 있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자 본사 복귀하는 시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고 야속하게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20대 청춘들과 다를 바 없이 말 그대로 불타는 청춘을 보냈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복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연이라 마저 쓰지 못하지만 아주머니와 저는 아름다운 추억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타지에서 1년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준 아주머니가 늘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저의 마음뿐이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아주머니가 그립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일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고 저한테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조금 있던 회사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회사 문은 잠겨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장 어딨냐고 하면서 제 멱살잡이까지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사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다가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날라버린 상태였어요. 뭐 다들 그렇겠지만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고 저는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월급도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투자자들이 투자금 뺏긴 것 마냥 저도 제 월급이 몇 달치가 밀려 있었거든요. 실업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떼이고 이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투자자라는 사람들한테는 멱살 잡히고 욕까지 먹으니 정말 그 서러움이 어디 비할 곳이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력서에 엄청난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스펙이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취업을 할 수 있고 회사를 골라서 들어갈 정도로 좋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취직을 하려 해도 참 난감하더군요. 평소처럼 구인 광고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둘러보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올려놓은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니 여태 해외에 있는 회사는 관심도 가져본 적 없는데 그날따라 호기심 때문에 눌러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하면 초봉이 3천만 원 후반대더군요. 눈이 돌아가는 액수였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 비교할 수 있던 건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밖에 없었어요. 둘 다 경력 없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제가 다닌 회사가 주는 월급의 2배 정도를 주는 거였어요. 당연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취업 조건의 영주권은 경우에 따라 도와줄 수 있고 독신자를 위한 전용 숙소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숙소는 마련해주지 못하지만 집세를 얼마 도와준다는 말도 적혀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게 절대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요. 영주권은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내야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컸고 그 당시 한국 연봉에 비해 2배나 되는 금액이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최저시급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돈을 모을 수는 있었지만 정말 아끼고 또 아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가는데 준비했던 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제 스스로 미국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제 돈 주고 비행기표까지 사서 미국으로 떠났고 취직 준비하면서 계속 연락을 나누던 부장이라는 사람을 공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느냐 물었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잘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한국분이시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니 어려울 거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한통 속이라서 치가 떨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람 좋은 척 하는 건 대표가 도망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도 믿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당장 돈도 필요하고 이미 바다 건너 미국까지 왔으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숙소도 제공해주고 하는데 한 3년만 고생하면 1억 근처는 모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했던 게 있어서 그 말을 100% 믿고 있던 건 아니지만 저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숙소까지 제공해주겠다 정말 식비 제외하고는 따로 돈 들 일도 없을 것 같은데 2, 3년만 나주거수 하고 거기서 돈이나 열심히 모아오면 1억 정도는 모아오겠지라는 생각에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출근을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사무실도 갖춰놓고 제대로 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전부가 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처럼 보였고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저 말고도 다른 몇몇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격리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저보다 살짝 나이가 많아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게 아니고 제 또래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이 그 작은 집단에서도 편가르기를 하겠다고 그 회사 안에서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이 나누어진 상태더라고요.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열망도 그다지 없던 편이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그룹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 격리 일을 하고 있다던 여자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녀가 저보다 4살이 많은 36살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애엄마였고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보내주고 있다네요. 자식 교육 때문에 왔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한번 엄청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송금하기 힘들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그녀가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취직을 한 이후로 일도 손에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지 매일 화장기도 하나도 없이 출근을 하고 옷은 세탁기를 돌려놓고 대충 개어놓은 건지 구김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쳐 보이는 모양새에도 그녀의 얼굴은 봐줄 만한 편이었고 애엄마라고 하기에는 군살도 하나도 없고 딱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예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줌마는 저랑은 다르게 퇴근 후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어학당 같은 곳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애들 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온 것 같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영어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짬이 있다고 생활에 필요한 영어 정도는 할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예 놔놓고 ABCD도 몰랐던 저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에 그녀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을 시작한 첫 달 동안 독신자 숙소에 같이 사는 직원과도 많이 친해져서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에 기러기 생활하는 아줌마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다는 거고 그 기러기 생활하는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쉬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회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녀가 특이한 케이스이고 보통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그때까지 할 게 없어서 일상이 따분해하면 안 될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기러기 엄마들 상대하는 게 엄청 쉬웠습니다. 애엄마들이라고 해서 다들 아줌마들이 아니고 저보다 어린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벌어다주는 돈으로 저 같은 놈들한테 쓰고 있다는 게 참 애석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남의 가정에다가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때는 남의 집 사정까지 봐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튼 기러기 엄마라고 다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그녀를 보니 참 그녀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원래 비슷한 일을 했어서 어려울 게 없다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참 멋진 사람이었지요. 덜 꾸며서 그렇지 제가 만나던 다른 기러기 아줌마들보다 내면도 외면도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혹시 손재주가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집에 싱크대가 막혔는데 혹시 손재주가 좋으면 부탁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를 부르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미국은 또 그런 업체에 사람을 부르는 게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알아보니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 부르고 한다던데 해서 혹시 제가 할 줄 아는지 물어본 거라네요. 저도 나름 오랜 자취 경력이 있는 데다가 군대에 있을 때 작업이라면 1순위로 호출될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퇴근하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관까지 건드려야 하나 싶어서 그냥 뚜러뻥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쑤셔봤는데 하수구 물이 막힌 배수관을 타고 역류를 해버렸어요. 시꺼먼 물이 마구 치솟아 올라오는데 그 비릿하고 썩은 역한내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래를 열어서 보니 파이프가 분리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파이프를 떼서 막힌 안쪽을 뚫으니 생각보다 쉽게 끝나버렸어요. 튀김을 하고 기름을 그냥 배수구에 부어버린 게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이 쉽게 해결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작업을 하다가 더러운 물이 몸에 튀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집에 돌아가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미안하지만 씻고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요. 저녁을 준비해 줄 테니 아예 식사까지 하고 가라고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애들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지내는 집에서 씻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조금 묘해졌습니다. 여태껏 동네에 있는 다른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할 때랑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다른 기러기 엄마들을 만날 때는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난 건데 이 여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저를 집에 불렀던 거잖아요? 저도 그때쯤 그냥 하루만 만나는 짧은 인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공감대를 공유하는 그런 연애에 목이 마르던 시기였거든요. 연애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었고 말이죠. 애초에 그녀에게 호감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한번 그녀에게 작업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씻으면서 티셔츠를 비누로 같이 세탁을 해버렸어요. 오물이 묻어서 그랬다고 대충 둘러대면 되었으니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팔뚝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그걸 보여줘 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기러기 아줌마들의 특징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외로움을 타는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나오니까 식탁에는 식사가 다 차려져 있었어요.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그녀의 시선이 제 팔뚝에 힐끔힐끔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아닌 척은 하고 있지만 오래 혼자 지냈고 그 기간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업자를 부르면 비용이 비싼 건 인정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부른 이유도 대충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무튼 아줌마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가다 보니 지치기도 했고 응당 남편이 해줘야 할 집안일을 대신 도와주는 제가 생겼으니 그런 것도 좋았나 봅니다. 틈만 나면 저한테 사소한 것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저녁 먹고 가라는 게 일이었습니다. 처음에야 배관 뚫어주는 게 큰일이긴 하지만 이후에는 전구 좀 갈아달라부터 TV가 안 나온다고 해서 가보니 코드가 안 꽂혀 있을 때도 있었고 리모컨에 건전지도 안 끼고 뭐가 안 된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예 나중 가서는 도와달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 독신자 숙소에서 밥을 챙겨 먹어봐요. 얼마나 잘 챙겨 먹겠냐고 하면서 밥 한 그릇만 더 뜨면 되니까 시간 되면 아예 집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저보고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랑은 약간 달랐어요. 제 눈을 도무지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그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2박 3일간 캠프를 가게 되었다며 혼자 밥 먹기 그래서 그런데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여자가 먼저 그렇게 저에게 신호를 보내줬는데 눈치를 못 채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녀의 집에 출발하기 전에 아끼는 향수도 구석구석 뿌리고 출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차려놓은 식탁은 평소에 차려주던 밥과 밑반찬이 아니고 차림에 제법 신경을 썼더라고요. 테이블 한가운데는 와인도 한 병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회사에서는 의지가 되는 직장 동료이고 제가 쉽게 생각하고 하루살이 인연을 보내고 있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한 명의 이성으로서 접근했던 여자였기에 저도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그녀는 당연히 이런 식의 만남이 처음이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게 눈에 보였고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분위기가 타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녀가 생각보다 술이 많이 약했던 거예요. 술이 입에 들어가니
그녀가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해준 적 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미국에 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다른 여자들처럼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다고요. 남편도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 지금도 남편이 보내주는 돈에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까지 다 합쳐야 생활비가 충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퇴근할 때까지 옆집 노부부가 애를 봐주고 있는데 그 돈을 주는 것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영어 한마디 하는 거 들을 때마다 그걸 보고 참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녀의 옆으로 가서 그녀를 달래줬습니다. 그녀도 오늘 저와의 시간을 기대한 건지 가까이 가서 보니 퇴근한 이후인데도 회사에선 하지도 않았던 옅은 화장을 하고 향수도 은은한 거를 뿌려놓았더라고요. 오랫동안 묵혀온 걸 풀을 상대로 저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녀가 그날 저에게 풀어버린 건 똑같이 오랫동안 묵혀온 것이지만 다른 것이었네요. 하지만 그날을 전후로 해서 우리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독신자 숙소를 나와서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미국에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직장 동료인 저에게 월세를 일부 받으며 같이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래도 남자가 같이 사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고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녀가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고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 남편도 더 캐묻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아이들도 아버지의 자리가 필요했는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그녀하고는 제가 목표한 3년을 채울 때까지 거의 부부나 다름없이 함께 살았어요. 사실 그녀와의 추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때는 그녀가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그 사실을 망각할 만큼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었거든요. 부부처럼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만 서로 많이 아껴줬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면서 그녀는 결국 제가 아닌 한국에 있는 남편을 택했지만요. 저도 그때서야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그 남편에게 말이죠. 그녀는 저를 잠시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서 그녀와 그녀들의 아이들까지 뺏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착각으로 끝나버렸긴 하지만요. 그 뒤로 저도 사람을 잘 못 믿게 돼서 독신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연애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평생 쭉 저 혼자 살겠죠. 하지만 이해합니다. 이건 다 제가 지은 죄이자 지난날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려고요. 정순아, 요즘 뭐하고 지내?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 꽤 되었는데 나랑 묻지마 여행이나 가지 않을래?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묻지마 관광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솔깃한 제의를 받고 호기심 많고 무엇이든지 체험해 보고픈 미주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으로 오케이를 한다. 묻지마 여행은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는 항상 정해져 있고 가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물론 파트너는 버스 안에서 해결되지만 친구와 난 버스에 올라탔다. 이미 여기저기 남녀들이 앉아있으며 우리가 들어가니 눈알 굴리며 쳐다보는 소리가 느껴진다. 여자들의 눈초리는 어찌나 매서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훑어내린다. 기분이 이상해지며 설레인다. 일단 자리에 나란히 앉은 친구와 난 약간의 어색함을 억누르며 잠시 기다리니 남녀들이 부산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묻지마 관광의 길라잡이 사회자 올시다. 오늘의 여행을 즐겁게 하시려면 저희 말을 잘 따라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귀중하고 재미있는 하루 여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앉아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리 배정에 앞서 파트너 정하기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남자들 앞으로 가서 각자의 한 가지씩 핸드폰도 좋고 키 뭉치도 좋고 시계도 좋고
자기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하나씩만 넣으란다. 조금 후 그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서 여자들 앞으로 간다. 그러더니 하나씩 집으라고 하여 여자들은 자신의 짝이 될 남자의 물건을 운명적으로 잡아든다. 잠시 후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가 집어낸 남자의 소지품을 위로 치켜든다. 사회자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이 맞는 사람은 그 여자 옆으로 가서 앉으란다. 아,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짝을 맞추는 것이다. 난생 처음 경험해본 묻지마 관광. 버스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여러분 이제 커튼은 쳐주세요. 라는 사회자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상을 했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처음엔 쑥스러워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중엔 어느새 분위기에 휩쓸려 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생 올해로 52살이고 재작년 이혼한 돌싱입니다. 묻지마 관광하면 중년들의 천국이라고들 하죠. 등산을 핑계 삼아 합법적으로 놀러 다니기 딱 좋으니 하는 소리겠죠. 저도 작년 이맘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네요. 작년 늦가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에 같이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들끼리 놀다 보니 온갖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중 하나가 묻지마 여행이었지요. 한 친구가 자주 간다고 자랑하듯 말하니 다른 친구 하나도 서너 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말만 관광이지 여행 내내 소개팅하는 기분이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거든요. 게다가 나이 50살 넘어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으니 묻지마 여행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관심만 많았고 하던 일이 바빠져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작년 말에 일을 관두게 되었죠. 일을 하지 않게 되니 몸이 편해지니 잡생각이 드는 건 중년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묻지마 여행을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주말 아침 8시 30분경 홈플러스 앞 내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는 거의 묻지마 버스였고 인원이 부족한 곳엔 예약하지 않아도 출발하는 버스에 돈만 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더군요. 정순아 얼른 와. 벌써 자리 많이 찼겠어. 막상 가려고 나왔는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 재밌게 놀고 즐기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놀다 간다 생각해. 우리는 버스 앞으로 다가섰어요.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한 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더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숙 씨 친구분들 맞으시죠? 나는 그때부터 왠지 창피해져 점점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이 누님은 자주 뵀던 분이시고 이쪽 누님은 살짝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처음이신가 보네요.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재미나게 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차에 타면 웬만하면 서로 떨어져서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곧장 버스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안에는 벌써 남녀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시선이 꽤나 뜨겁게 느껴진다. 다행히 남자들도 거의 다 50대 중후반으로 내 또래여서 마치 대학생 때 MT를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셔도 돼요. 옆자리에 동석하게 될 남자가 소지품 뽑기로 정해지자 절 찾아왔더군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무척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대략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약간은 능글맞아 보였어요. 반가워요. 네, 저도요. 그 남자와 간단히 인사부터 나눴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은 인상도 아니었죠. 약간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버스가 어느새 꽉 찼고 8시쯤 되니 출발하더군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미스터 정입니다. 옆에 혹시나 짝이 안 맞으신 분들 없으시죠? 혼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들 쌍쌍이 앉으신 거 맞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대충 짝이 맞추어지고 계속 차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가이드는 좌석마다 커튼을 치고 버튼에 불을 희미하게 켰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 분위기를 맞췄다. 기사 아저씨, 목적지까진 얼마나 걸리죠? 한두 시간 정도요? 여러분 2시간 정도면 옆에 있는 분과는 친해지셔야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신나는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 아내, 자식 잡생각들은 잠시 던져두시고요. 오로지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다시 사회자가 일어서고 음악 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사회자는 재미난 입담과 함께 오늘의 목적지와 자기소개를 했고 농담 몇 마디로 한층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간단한 간식거리에 소주 한 병이 따라 나왔고 신나는 음악의 술기운까지 보태지니 분위기도 점점 더 달아올랐어요. 저도 조금 어색했었지만 옆에 남자와 소주를 한두 잔 했더니 긴장이 좀 풀리면서 편안해지더군요. 분위기가 흥겨워지니 벌써부터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한동안 춤판이 벌어지더니 사회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니 음악도 새로운 노래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커튼 확실히 쳐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남자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은 벌금 5만 원입니다. 너무 이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허허허, 이런데 처음 오셨나 봐요? 사회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금 내야 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그럼 실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놀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좁은 차 안에서 고생들 하셨네요. 차에서 내리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예약된 식당으로 갔더니 점심 식사로 한 상 가득 음식들이 나옵니다. 가이드의 능력에 따라 다음에 다시 올련지 안 올런지 결정되는 순간이고 차 안에서 만난 파트너와 벌써 미운정 고운정도 쌓인 분도 계시니 한결 끈적해진 분위기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시간 끝나고부터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클럽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노시다가 오후 4시까지 여기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참 각자 알아서 후회 없이 즐기세요. 라며 가이드가 묘한 여운을 줬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다.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잔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해졌다. 그렇게 두어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름도 묻지마, 사는 곳도 묻지마, 연락처도 묻지마.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4시에 맞춰 버스로 돌아가니 일행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니 얼굴엔 다들 미소가 가득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젠 마치 10년을 같이 산 부부처럼 가까워져 돌아오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재래식 시장의 좌판 분위기였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대답 소리가 적자재차 또 묻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지 않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니 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저녁 식사 마치고 곧장 차에 올라 배도 부르고 몸도 약간 피곤하니 금세 꿀잠에 들고 만다.
출발지였던 홈플러스 앞에 도착하니 밤 8시가 조금 넘었다. 그렇게 인생 첫 묻지마 관광에 하루가 가고 있었다. 정확히 작년 이맘때 친구들과 가을 단풍놀이로 묻지마 관광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갔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묻지마라는 말로만 들은 묻지마 관광. 처음 만난 사람들과 관광버스의 좁은 통로 속에서 흐느져 트로트의 연신 관광 어깨춤을 추대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요. 이혼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일요일에 간편한 복장으로 9시까지 홈플러스 앞으로 나오란다. 왜? 어디 가는데? 묻지 말고 나와. 도둑질 하러 가냐? 말을 해야지. 좋은데 갈 건데 싫으면 말어.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 좋으면 너나 갔다 와라. 그래? 후회할 거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대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내일은 장모님 생신이라고 열흘 전부터 마누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둔 터였다. 밤새도록 고민을 거듭하다 친구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친구에게 일찍 전화하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놓고 장모님 생신 참석을 위해 머리를 감는지 샤워를 하는지 마누라는 목욕탕에 있었다. 마누라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장지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못 가.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약속해놨어. 나하고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뭐. 그래 그렇다면 안 가봐선 안 되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그 선배 불쌍해서. 마누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쓸데없이 짓거렸다. 어릴 때 나를 귀여워해 주었는데 어렵고 외롭게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주절주절. 잊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선배를 재물 삼아 마누라를 속이고 홈플러스 앞으로 가는 길 룰루랄라 휘바람이 절로 나온다. 우리 일행은 4명이었다. 파트너 신상에 관해서 일체 묻지 마라. 묻지마 관광의 기본 룰이고 에티켓이다. 녀석의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도착했다. 남녀 12명이 쌍쌍으로 앉아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홈플러스를 출발한 버스는 다른 곳에 잠시 정차를 했고 이윽고 67명의 아줌마가 수줍게 웃으면서 버스에 올라탔고 그리고 잠시 후 현란한 몸놀림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남녀 파트너를 정해주고 본격적인 묻지마 여행을 시작했네요. 파트너가 옆에 앉았지만 가슴이 콩쾅콩쾅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내 파트너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처음에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얘기도 잘 되고 저에게 정말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의 제안에 내 파트너는 나가서 노래 한 곡을 하고 오더니 나보고도 노래 한 곡 정도 해보라고. 자꾸 권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안주에 소주를 한 잔 곁들이니 이내 긴장감이 없어지고 파트너와 얘기도 더 잘 되고 어느 순간 나도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착지근한 게 여간 민망했다. 어제 과음하여 숙취 때문에 술을 사양하였는데 자꾸만 권하여 마지못해 몇 잔 더 받아 마셨다. 쥐포를 찢어 내 입에 넣어주는 친절의 미소를 머금고 여자를 바라보니 분위기상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충청에 있는 어느 산입구 주차장에 도착했다.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주더니 같이 내려서 맑은 바람 좀 쐬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 하길래 지금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잡은 파트너의 손길이 지금도 느낌이 생생한 건 왜일까? 식사를 준비해 놓은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가이드가 등산 가실 분은 등산을, 다른데 가실 분은 알아서들 가시고 오후 6시까지 모이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파트너는 이런 여행을 몇 번 와본 것 같았어요.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산책을 하며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오케이를 했고 6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자는 제안을 하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자고 말을 해버렸네요.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에.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얼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에요.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바랬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주치 선생님을 통해 완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생각보다 감흥이 덜하더라고요. 그건
지난 투병 생활에 너무 지친 탓도 있겠지만 그 사이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절반은 슬픔이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그동안 제 인생의 절반은 슬픔 그 자체였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일찍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제 기억 속 두 분은 단 한 번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혼 전부터 두 분은 별거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집과 아빠 집을 오가며 생활해야 했죠. 마치 두 분 사이에 내던져진 탁구공 같았어요. 엄마한테 치이면 아빠한테 던져지고 아빠한테 치이면 엄마한테 던져졌죠. 그러다 두 분 모두 재혼을 하신 이후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5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니까요. 집이 그렇게 따뜻한 곳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보충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늘 골목 어귀까지 나와 절 기다리고 계셨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늘 한결같이요.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외할머니는 제가 늦잠을 자서 아침밥을 못 먹는 날에는 어김없이 들기름에 노릇하게 부친 두부를 호일에 싸서 쥐어주셨어요. 아가, 핵교감시롱 묵어야. 공부는 빼먹어도 끼니는 빼먹으면 안 돼. 알겠냐? 사람이 말이여, 속이 험은 그것만코로 서러운 것이 없는 것이다. 오메, 이쁜 내 새끼. 조심히 댕겨와야. 외할머니께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보다 손녀딸인 제가 한 끼 굶는 걸 더 큰일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그런 외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외할머니께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위암이었어요. 늘 소화가 안 되신다며 사이다를 달고 사셨는데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고 무시하고 넘긴 게 화근이었죠. 방치하고 넘긴 몇 년 사이 암세포는 다른 장기까지 퍼져버렸고 뒤늦게야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전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을 잃고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외할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도저히 혼자 그 집에서 살아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외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도 컸어요. 사랑을 못 받고 살 때 몰랐지만 사랑을 받고 나니 이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밥을 먹어도 늘 허기가 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늘 외로웠어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칼로 도려내진 것처럼 전 공허함을 느꼈죠. 그 틈을 비집고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인상 좋고 입담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러다 서서히 서로에게 물이 들었고 그렇게 연인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운명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사이였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부모님 때문에요. 이제는 남남이 되신 부모님을 어떻게 시댁에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아빠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흉이 되냐며 솔직히 말하라 하셨고 엄마는 시집에 꼬투리 잡힐 일을 뭐하러 사서 하냐며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쪽을 택했어요. 언제 걸려도 걸릴 일이었으니까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들은 다행히 제 부모님 일에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남편과 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몇 년 더 악착같이 벌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이 갖는 건 미루기로 했고요. 물론 시댁엔 비밀로 했죠. 그런 사정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손짓 타령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도 했지만 그랬다간
후폭풍이 더 클 것 같아 남편과 전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 4년차가 되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런 체중 감소와 섭식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제 나이 32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왜 하필 나인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주치 선생님은 포기하긴 이르다며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게다가 3기였기 때문에 생존율도 40-50%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선 그 정도 생존율이면 꽤 높은 거 아니냐고. 남들은 10%도 안 되는 가망성에도 목숨 걸고 싸우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상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그동안 니들 일부러 피임했었다며? 이제 어쩔 거니? 그러게 몸 건강할 때 애부터 낳을 것이지.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애도 안 낳고 미루더니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 대 끊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병문안을 핑계로 와선 손주 안 낳았다고 한 소리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날 사람으로도 안 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정말 잔인하시네요. 암 걸린 며느리를 위로는 못하실 망정 손주 못 낳았다고 타박하시는 거예요? 대를 못 이을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 죽으면 젊고 건강한 새 며느리 들여서 그렇게 바라시는 손주 얻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머님 40-50% 생존율이면요. 저 같은 상태의 환자 둘 중 하나는 죽는단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배부른 소리냐고요. 서러운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어머님한테 쏟아부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색을 하시더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시애미 앞에 두고 지 할 말 다 하지. 에휴, 애초에 결혼을 말렸어야 했는데 생떼 같은 애 새끼 호래비 되는 꼴 내가 어떻게 봐. 아, 내 팔자야. 아예 저 죽으라고 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며 분을 삭히자 보다 못한 옆 환자 보호자가 나서서 어머님을 병실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 보호자와 복도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어머님은 수간호소의 저주로 결국 돌아가셔야 했죠. 몇 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어서 업체에서 소개받은 간병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 또래의 아주머니셨는데 왠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많이 닮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회사를 쉴 수 없는 남편과 제가 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집을 비울 수가 없는 저희 친정엄마 대신 간병인 아주머니는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힘든 안투병 기간 동안 제가 지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간병인 아주머니 덕분이었죠. 젊은 사람이 암보험에 실비보험까지 꼼꼼히도 드러났네. 이쪽 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 생활이 어려 보험 하나 못 든 탓에 수술비, 병원비, 거기다 간병인비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더 병난다니까.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보험 들어달라고 올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하나씩 드러났는데 이렇게 그 덕을 보네요. 솔직히 보험 아니었으면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간호받으며 몸 추스르는 건 꿈도 못 꿨을 테고요. 요양병원을 추천해준 건 간병인 아주머니셨어요. 남편과 친정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제 처지를 아시곤 수술 뒤에 입원 치료가 끝나자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제가 수술받은 대학병원으로 연계도 쉬워서 안심이 됐죠. 게다가 실비보험도 적용이 되고 여러모로 저에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 발걸음이 뜸해진 건.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솔직히 서운했어요. 옆에서 병수발 들어주길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업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 비급여 부분이 몇 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다고요. 게다가 간병인 아주머니 월급도 2달이나 밀린 상태였고요. 이달에 2달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던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도 안 받길래 회사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핑계를 대고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회사 핑계로 병원엔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번 얼굴 비추고 가는 사람이 회사엔 제 핑계로 휴가까지 내요? 게다가 암 진단비며 그 밖에 보험금은 어쩌고 병원비도 밀리고 간병인비까지 밀려놓곤 연락도 안 받다니.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남편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살만한가 보다. 네 남편도 다 찾고 지 남편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 쓰고 간병인 병수발 받아가며 편하게 사는 애가 뭔 바람이 불어서 지 남편을 다 찾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살다뇨. 내가 틀린 말했니? 그러니까 되먹지 않게 시애미한테 홍계질 하지 마. 알았냐? 어머님은 버럭 화를 내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딱 그 짝이었죠. 하지만 당당하던 어머님의 태도가 360도 바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어머님은 장례식에 놓인 영정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며칠 뒤 병실로 형사가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이가 죽어요? 남편이 발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던 여자와 함께요. 동행녀는 제가 SNS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과 상간녀의 여행 경비가 다름 아닌 제 암 진단비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험사에서 수령받은 돈을 관리했던 남편은 그 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상간녀한테 받는 용돈이 탐나서 제게 입을 다문 건 물론 남편의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주었던 거죠. 남편의 죽음과 외도를 동시에 알게 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두 사건 모두 실감이 안 났죠. 하지만 현실을 자각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남편이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던 시어머님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제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죠. 이년아, 이게 다 니년 때문이다. 박복한 니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어머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를 향한 증오로 풀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아들 잃은 거 아니에요. 전 남편을 잃었어요. 게다가 제 목숨을 담보로 받은 보험금을 가지고 바람피다 남편이 죽었다고요. 어머님이 좀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다 아셨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어야죠. 그 여자랑 발리에 가지만 않았으면 어머님 아들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이 죽인 건 제가 아니라 돈 몇 푼에 아들 외도를 묵인하고 며느리 속이는데 급급했던 어머님이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남편 앞으로 들었던 보험들과 남편이 발리 여행을 떠나면서 들었던 3억짜리 여행자 보험을 통해 10억 가까운 수령금을 말이에요.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제 목숨값을 가지고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그 돈을 갚은 셈이 됐으니 말이에요.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저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살진 않을 생각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저 또한 그런가 봐요. 타인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기보다는 저 스스로 빈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생각이거든요. 제 인생의 반은 슬픔이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 인생의 반에는 슬픔이 없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간병인 이모와
간병인과 환자 사이가 아니라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보호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 나와서 이런 인연을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쩌면 저를 걱정하던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소중한 인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당차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마포대교에서 마주친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모습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날 이때까지 이룬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64세 할머니입니다. 가만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64년이란 세월이 허무하기만 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살아온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20살에 서울로 돈을 벌겠다며 저 먼 강원도 홍천에서 아버지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짐을 싸들고 서울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그땐 왜 그리도 가난한 농사꾼의 집안이 싫었는지 이 구질구질한 시골을 떠나고 싶었죠. 그리고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가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어요. 한 번씩 그 언니가 고향에 내려올 때면 삐까번쩍한 구두에 원피스에 양손 가득 부모님 선물을 사오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서울엔 무슨 도깨비라도 살고 있는 줄 아셨고 그냥 동네 총각 만나 결혼하고 농사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돈이 벌고 싶더라고요. 그저 돈을 벌고 싶단 마음에 부모님 두 분 가슴에 대못을 받고 서울로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원도에서 왔다는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강원도에서 온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인 여자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썼죠. 근데 결국엔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바로 저희 남편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총각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장가를 2번씩이나 다녀온 남자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차마 이런 남자와 사는 걸 저희 부모님께는 알릴 수가 없었고 전 그렇게 평생을 불연녀로 부모님 얼굴도 뵙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의 고난이 불효에 대한 대가인가 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남편이 두들 갓 지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걸요. 남편은 이제부터 이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한테 무슨 정이 붙었는지 내 자식도 아닌데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용서라도 빌듯이 더 열심히 키운지 몰라요. 근데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또다시 저와 지 어린 아들만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심지어 남편 놈은 제가 고향에 보내려고 모아둔 돈 50만 원까지 가지고 사라졌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랑 딱 5년을 살았고 이때 아들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근데 차마 이런 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 아니어도 5년이란 시간을 같이 했는데 날 엄마라고 따르는 이 조그마한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아들에게 친엄마로 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죠. 제가 꼭꼭 숨겨왔으니까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도 아들이 제 친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12시간의 노동으로 한 달에 8만 3천 원을 벌었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사글세 5만 원을 내며 아들과 함께 아둥바둥 살았어요.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고 밀린 4개월치의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전 당장 일을 구해야 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배운 게 없으니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은 전부 다 했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청소며 서빙이며 가사도우미며 간병인 일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다행히 이렇게 사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자란 아들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디 나가서 저의 자랑이 될 정도로 공부도 곧잘 했고 한 번도 속을 안 썩이며 잘 커왔죠.
1년 중 거진 300일을 라면만 먹고 살 때도 아들은 군소리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지가 크면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할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고3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엄마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엄마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니 전 눈물을 흘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 저희 아들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애가 도대체 왜 이러지 싶었죠. 아들은 제게 엄마, 저 대학 안 가고 공장이라도 취직하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아세요. 저 대학 안 가요.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아들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놈아? 너 지금 시험 3달 앞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도 공장에 취직을 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라도 엄마처럼 살면 안 되잖아. 무조건 대학은 가야지. 엄마가 지금 할머니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라고 하니 대번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밤새 아들을 찾아다녔고 지하철역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 따뜻한 밥을 해먹이며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지 않냐고 했죠. 아들은 제 말에 울면서 꾸역꾸역 제가 차려준 밥을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 바람대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엄청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학비가 저렴한 서울 4년제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졸업 후 아들은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고 대리 직급을 달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참한 아이였는데 아들은 지랑 똑 닮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도 며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밖에 다닐 때도 꼭 손을 잡고 다녔어요. 정말 딸 하나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없는 집안에 시집을 오는데도 저희 며느리는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했어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죠. 저도 이런 며느리에게 없는 살림이지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전 55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허리가 완전히 휘게 되면서 그 흔한 청소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벌어야겠고 자식한테는 죽어도 손을 벌리기 싫었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제가 보태준 게 없어서 지네 둘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폐를 끼치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창피하지만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하더라고요. 동네에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새벽에 나가서 박스고 고물이고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주워다 팔았어요. 5,000원, 8,000원을 받아가며 그거 아끼며 살았어요. 근데 이 일도 한 7년을 하다 보니 저도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되려 동네 분들이 저희 앞에 박스나 고초를 두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용돈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들에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것도 내가 미안해서 못 받는 판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제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 번을 못 받아보다가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당뇨도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미 신장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다고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원히 건강할 줄만 알았던 제가 나이가 드니 맨 망가지는 건 몸뿐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돈이었죠. 투석 한 번 하는데 2만 원 정도 들고 주 3회를 받아야 한대요. 보통 한 번 하는데 4시간이 든다고 했죠. 투석을 하고 나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제 주 수입원인 폐지 줍는 일은 언감생신하지도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투석 비용 2만 원에 왔다 갔다 택시를 타고 다니면 10,000원이 넘게 깨지는데 한 번에 3만 원을 쓴다는 건 제게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엔 3만 원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냐 하실 텐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돈도 크더라고요. 아들에겐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들은 제게 절대로 일하지 마시고 무조건 본인 말을 따르라고 하며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제 말 안 들으시고 일하시면 그때는 정말 인연 끊고 살 거라는 말까지 해가면서요. 전 이런 아들의 말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끼려고 그 힘든 투석을 끝내고도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투석을 받으러 다닐 때마다 아들한테 3만 원씩 받았는데 제가 그 피 같은 돈을 어찌 쓰겠나요?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아들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날도 어김없이 투석을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창문에 기대 마포대교를 한참 동안 달리고 있는데 제 옆으로 웬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는데 그 좁은 오토바이에 여자랑 남자가 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유, 저 좁은 오토바이에 둘이 어지간히도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쳐다봤죠. 근데 세상에 그 오토바이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전 순간 제 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요. 기력이 없다 보니 별게다 보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아들 며느리였죠. 전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중국집 이름과 번호를 핸드폰으로 찍어 당장이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면 거짓말할 게 뻔하니 직접 그 중국집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중국집에 전화를 하니 주소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버스에 내려 택시를 타고 그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려 그 중국집 문을 여는데 주방 한켠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여자가 나오는데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한테 와선 어머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했어요. 회사에 있을 시간에 도대체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내가 니네들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다 봤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니 중국집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대화하시라며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데 원래 며느리는 임신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들 키우며 집에서 살림을 했었는데 이런 며느리가 울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희 아들이 1년 반 전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한테 숨긴 채 1년 동안 계속 직장을 구했고 직장 구하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제 병원비라도 벌어봐야겠다고 이렇게 두 부부가 중국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데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결국 아들 며느리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 같았거든요. 그리고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아 중국집 사장님의 배려로 출퇴근용 배달 오토바이를 하나 받았다는데 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저도 울었네요. 그러던 찰나 아들이 배달을 다녀왔는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돌아왔고 아들에게 다가가 어째 이러냐고 했어요. 엄마 가슴에 이렇게 대모습 받고 싶어? 나야 살 만큼 살았잖아. 니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했죠. 그러니 아들은 헬멧 사이로 흐르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사실 제가 어머니 아들 아닌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라는데 전 순간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친아들도 아닌 절 40년 넘게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어느 누가 어머니처럼 남의 자식을 이렇게 키워줘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이런 사람조차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전 제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곤 꿈에서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저 혼자 감추고 감춘 이 사실 남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잠꼬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 아들의 말에 차마 고개도 못 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니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고심을 한 끝에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어요. 하는데 아들에게 도대체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고 숨긴 건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들 나이 19살 때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저희 친언니와 형부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대요. 저희 친언니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그걸 아들이 듣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쭉 알고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때 대학 시험 3달을 앞두고 대학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인의 친모도 아닌데 여태까지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속 편하게 대학 공부를 하는 게 죄스러웠대요. 엄마도 아닌 제가 본인 대학 학비 때문에 고생하는 게 미안했다네요. 그래서 대학에 안 가고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었대요. 돈을 벌면 당장이라도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 그거라도 저를 돕고 싶었다는데 저는 이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진명아, 그 은혜 갚을 필요 없어. 네가 그동안 잘하면서 나한테 준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아니?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내 인생에 너라는 아들이 생겨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판잣집에 비가 새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도 너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엄마는 행복했어. 만약에 너라도 없었다면 얼마나 처량했겠니? 내가 널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은 어떠한 걸로 대체가 안 돼. 비록 내가 널 낳진 않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키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제 손을 잡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셨어요. 저희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셔야 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나 싶었고 이런 제 자식들로 인해 부모님을 떠나 서울로 도망온 저의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았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투석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있고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그 중국집을 인수받아 가게 사장님이 되었어요. 저도 몸 컨디션이 좋을 때면 가서 설거지라도 돕고 있어요. 투석받는 몇 년간은 식사 조절만 잘하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몇 년이 더 지나면 정말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데 그때는 말할 기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남은 여생 조금이나마 추억을 쌓으려고 가게에 나간답니다. 비록 제 인생이 훌륭하진 않았지만 이런 아들 며느리를 둔 엄마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동안 살아온 64년 평생 제일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아드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말에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사례자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드님께도 전해져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뤄내신 것 같아요. 사례자님 말씀대로 사례자님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오래도록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